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구체적인 윤곽이 점점 드러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자, 오늘 빅뱅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음 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oving along very nicely.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함정과 위험을 관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 모실 연사는요, 한중 사드 갈등을 일찌감치 예감한 사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다룬 미중 전쟁 등 한반도 운명에 천착해온 소설로 이 출간할 때마다 화제를 모아온 소설가, 바로 김진명 작가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표정이 밝고 맑고 의욕적이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그 거대한 주제를 보통 기피하는 세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이 아주 듭니다.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과거 교정권을 부정한 헌법 구조에 미쳐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지난 70년간은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이었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따라서 사회가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었지만 이제 이 남북이 어울리게 되면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백두산이 춤을 추고 한강이 노래를 부를 거대한 민족의 경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함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런 함정과 위험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관계라는 게 딱 남과 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도 보면은 남북이 싸웠다기보다는 남북의 뒤에 있는 미국과 일본 또 중국과 러시아 이들의 대리 전쟁을 남북이 치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강대국과의 관계와 구도 또 그들의 의도 이런 것을 우리가 세심히 짚어야 그야말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두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솔루션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북한은 미국에게 아주 그 양날의 칼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는 아까 이제 이 핵무기를 미국을 비롯한 몇 개국 5대 강국 말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은 미국의 군사력의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뭐 개나 소나 다 핵무기 갖고 있으면은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극도로 저지합니다. 또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군비 증강을 하려면은 어떤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가 뭐 온통 평화 묻으면은 미국 의회다 국민들이 다 군사비 뭐 온 세상이 평화로워 죽겠는데 도대체 왜 군사비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게 아주 아주 트러블을 일으키는 나라 이게 아주 필요해요. 깡패 나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북한 같은 나라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 핵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이라는 너무너무 훌륭한 도화선을 잃는 것에 대해서 그리 속이 편치 않은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북한하고의 이 핵을 없애는 과정에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선의적으로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게 어려워요. 트럼프가 이 김정을 실컷 이용만 하고 자기 공적에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다시 이용만 하고 속으로는 끊임없이 북한이 따라오지 못할 숙제를 자꾸 줘가지고 이를 망가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 남북 지금 이 핵 협상 또 핵 포기 또 남북 해빙 남북 밀월을 보고 있는 이 주변 나라들의 시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음 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에 북미회담 취소 소식을 접한 아베 일본 총리는 안타깝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아주 잘 진행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의 나라들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느 나라부터 짚어볼까요? 일본이요. 일본. 그 참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불쾌한 나라죠. 아주 화가 나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야 된다면 그건 일본이다 말이야.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의 심기를 일본이 정말 견딜 수 없게 자극을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일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북중로 구도, 북한, 중국, 러시아 구도하고 한국, 일본, 미국 구도로 이렇게 간다면은 이 삼각동맹에서 일본이 빠지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또 현실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에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나라도 미국 다음에는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대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 트랙을 해야 돼요. 하나는 독도라든지 사실 위안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독도입니다. 위안부는 이제 지나간 그 역사의 얘기고요. 독도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독도하고 울릉도 사이에 금을 딱 그어가지고 그게 국경선이다 하고 초, 중, 고 대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교과서는 절대적인 거라 모든 일본인들이 이제 독도는 우리 일본 것인데 한국인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탈환하러 가자, 찾으러 가자 이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횟수는 전부 770회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을 침략한 횟수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같이 지내기가 힘든 나라이고 또 우리로도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이웃한 두 나라 간에 한쪽이 한쪽을 770번 침공하는 동안 전혀 반격을 못했다 하면은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이 관계의 본질, 그 뼈대 그 자체는 일본과 우리가 동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동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새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지만 이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이나 한미일 삼각동맹 같은 거는 함부로 깨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우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펜 패싱은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같이 이 안보와 경제를 지난 60, 70년간 같이 해왔거든요. 한미일이. 미국과 의논하는 레벨로 일본하고도 의논하고 그래서 이 삼국이 같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남북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지난 70년간 대립했던 북중로 구도와 한미일 구도의 대결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더 큰 규모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 당장 현재도 세상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 모드거든요. 지금은 무역전쟁이지만 그게 군사전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챙겨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이 괴물 같은 나라죠. 우리 한국이 이 거대한 경제 괴물 중국보다 월등 나은 게 있어요. 민주주의의 그게 중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아주 그다음 이제 이 생각해야 되는 나라가 뭐냐면은 이 중국이에요. 이 중국은 그야말로 이 괴물 같은 나라죠. 지금 전 세계 무역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국제 무역의 지배 외에 따로 자기네 내수 시장을 한 13억, 15억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나라하고도 중국하고 경제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쩔쩔매는 게 뭐 때문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물건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중국은 지금 뭐 우주 개발도 일본이 그렇게 실패하던 거를 한 번도 실패 없이 바로 성공시키고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는 지금 4년째 계속 중국제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슈퍼컴퓨터 못 만들죠. 우주에도 못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이 거대한 경제 괴물 중국보다 월등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지식? 또 마이크 대고 한번 단결력? 말해볼까요? 반도체? 네. 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데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민주주의의 투쟁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중국은 그게 없습니다. 중국은 경제는 우리보다 나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라는 사회와 인간의 가치의 소중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게 중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중국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중국은 경제 붕괴나 외국과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산당의 붕괴예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같이 이 민중의 봉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으로 저 서울시청 앞에 가면은 뭐 하루에도 뭐 5파, 6파 뭐 엄청나게들 오잖아요. 중국에서는 1년 내내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일어나면은 그냥 거의 뭐 죽이는 수준으로 제압을 하고 탄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공산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뭐냐면은 남북 통일이 안 되게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남북 통일을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갔을 때 시진핑이 순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장면으로 우위를 과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하나라고 운을 떼니 시진핑 주석은 입술과 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순치라는 표현으로 화답했습니다. 순치, 순은 입술이고 치는 이빨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망치한 그 과거 이 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일화인데요. 이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입술이다.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북한이 없어지면은 뭐가 한국의 경제력이 걱정되느냐, 한국의 군사력이 걱정되느냐, 그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망치한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머리에 딱 한 대 맞은 느낌인 게,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 반도체도 아니고 민주주의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와닿았거든요. 혹시 저랑 같은 기분인 퀘스터분 혹시 계세요? 네. 혹시 어떤 느낌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솔직히 저는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라는 그런 대형 나라가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저희의 통일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약간 정말 빅뱅보다 더한 충격을 지금 받은 느낌이거든요. 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박수 한번 칩시다. 중국은 이런 대한민국의 그리스는 전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 남북 통일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중국의 앞에서 70년간 중국 경제권에 들어있던 지금 석유다, 장마당이다 이게 다 중국 경제권이거든요. 북한은. 그런 북한이 이제 한미일 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실제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제 여러 단계들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남북은 가까워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중국의 더 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이런 이제 핵폭이다,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뭐가 가장 문제가 되겠어요? 이념이 다른 거예요. 이념. 맞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주 큰 문제죠. 네.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강대국들 사이의 어떤 이권적인 문제.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강대국이 조선이 개방하면서부터 17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권의 투쟁장이 되어왔던 거죠. 자,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이 핵 포기를 하고 종전협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는 경제죠. 북한의 경제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은 이제까지는 개방을 안 했으니까 자기네 독자적으로 그게 경제가 황폐화됐든 피폐화됐든 어찌됐든 자기네 망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전 세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 대가로 경제를 달라 이거거든요. 그럼 그 경제라는 거는 경제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 구조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제 프레임을 놓고 이제 그야말로 진짜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승자는 누가 되느냐? 그것은 100% 중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개방이 된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 마구 투자로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라는 데는 아직도 변수가 너무나 많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그런 깊은 것까지 잘 연구해서 지금 같이 해들어가지 않으면, 즉 단계적으로 한다,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중국한테 들이다 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북한의 경제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핵 포기 전 단계에서부터 같이 의논이 되고 같이 연구가 되고 같이 결의가 돼야 북한이 중국의 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거. 네. 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무거운 주제